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발로 여러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선대위를 만들 적에 선대위 총괄위원장이라고 했으면은 총괄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선대위를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 자리만 차지고 앉아라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대위가 초기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얘기해봐서 과거에 뭐 다른데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다 이 비대위원도 해봤지만 그때는 내가 내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의지를 관철을 못하고 남의 말에 의해서 따라다니다가 선거를 실패를 할 것 같으면 그 책임만 내가 고스란히 지고서 내 자신의 레퓨테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마 전에도 예전에 코멘트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쿠키 뉴스에서 예전에 윤핵관 관련 익명으로 이제 여러 번 단독 기사로 나왔던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원장 겨냥해서.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후보를 그런 점에서는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처음서부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초기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몇몇 의원들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후보가 완전히 스스로를 해방을 하지 못하고 네. 거기에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 거예요. 그럼 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측근들은 윤석열 후보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이들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김건희 씨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거치는 게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선대위가 발족 오기 전에 내가 어느 이 방송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측근에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말만 들어 가지고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는 행위가 검증이 됐건 안 됐건 똑같으면은 그건 마찬가지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측근에 너무 집착하다 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 해요. 사실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성공을 못 하고 전부 다 불행하게 됐느냐 볼 것 같으면 사람에 너무 집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네. 그 일반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좀 정권을 갖고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으면은 그 선거는 좀 성공한 편이었는데 안 되면은 좀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을 맡으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뭘 할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뭐 현직 대통령도 모셔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되는 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일을 갖다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무조건 대통령이니까 참 그 자리가 위험이 너무 세서 거기에 무조건 순종을 해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별로 소통이 안 됐다고. 나는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를 전혀 몰라요. 아 그래요? 사전에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김민전 씨나 신지혜 씨 영입 과정도 모르십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발표되고 난 분에 안 거예요. 약간 사후 통보식으로 들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결국은 거죠? 이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허수아비 비슷하게 갖다가 앉혀놓은 것 같은 그런 식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나는 도대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허수아비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평소에 전 위원장께서는 의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국회 지형이 현재 보면 295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157석 과반 이상이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87석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의 역할이 가능할까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위 경제적으로 황폐하게 되진 자영업자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유권자 수로 따지면 건 2천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네네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소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며 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전환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 전환기를 극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지금 뭐 G4나 G5로 올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그 문제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전부 제도적으로 수렴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네.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국회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대통령은 그 일을 집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초기에.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사전에 다 준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네. 원만한 소위 정권의 양을 갖다가 하기가 힘들 거라고 난 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일종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개인 과외라든지 개인 교사적인 그런 역할도 있었을 터인데 말이죠. 아까 그 오전에 이 자리에 오신 김진애 전 의원께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화법을 분석을 해보면 빙빙 돈다. 핵심을 바로 안 가고 이게 피의자 화법이다. 피의자. 검사로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보면은 피의자들이 두렵고 피해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리는데 그거를 검사 출신의 윤석열 후보도 그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직접 이제 개인 과외식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해봤을 터인데. 나는 사실은 소위 윤석열 후보고는 경선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경선으로 확정되고 있는 데서 이 선거 관련해서만 몇 번 얘기를 해봤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그런 없어요. 기회가 없었군요. 예, 그런 기회도 없었고. 아하. 그래서 아까 이제 허수아비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 허수아비라는 생각을 지닐 때 그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후회스럽다. 어? 후회스럽다. 이럴 바에는 아니 차라리 내가 대통령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후보가 됐어야 되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내가 해본 적이 없고 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사실은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아하. 거예요. 음, 예? 음, 근데 이제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네.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 열망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놀아서 네. 정권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런 압박이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러면 내가 한번 참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를 할 적에는 그때는 내 공천에서부터 모든 거를 내가 권한을 가지고서 이제 해서 결국 가서 기대치도 않았던 일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그냥 꼭대기 자리만 앉아가지고서 아무 기능을 못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외초에서 한 달을 갖다 보니까 도저히 선대위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 선대위를 내가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뭐 기분들이 언짢고 그래가지고서